중요한 뉴스만 콕 집어 살펴보는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김의겸 청와대 전 대변인 뭐 떠났는데도 자꾸 얘기가 이렇게 계속되는데 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헷갈리니까 핵심만 좀 정리해서 제일 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게 뭐예요? 핵심 쟁점만 딱 하나만 정한다면. 그러니까 대출금 10억 원 정도 넘게 빌려서 흑석동 건물을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대출금을 어떻게 빌릴 수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출 특혜 의혹이 나온 것인데 어제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제기를 한 것은 이 건물의 상가는 4개인데 은행 측에서 이거를 10개로 보고 대출을 더 많이 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RTI라고 해서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임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이제 RTI도 높아지고 RTI가 어느 정도 되어야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임대 수익률을 높여 잡음으로써 대출을 더 많이 받아갔다라고 하는 의혹을 김종석 의원이 제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KB국민은행 측이 바로 반박에 나섰는데 실제로 이 건물은 지층이나 옥탑에 있는 그 공간이 더 있기 때문에 10개의 그 임대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임대가 가능한 공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은행 측은. 그래서 이제 원래 나왔던 상가 4개라는 것은 1층과 2층에 있는 상가 4개인데요. 가서 눈으로들 확인했으니까. 그 외에도 이제 지층과 옥탑에도 더 공간이 있다 이런 논리에서 이제 KB국민은행 얘기를 했고 RTI를 굳이 조작할 이유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 대출 당시에는 RTI가 얼추 그냥 가이드라인으로 존재를 했었던 의무사항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강제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쟁점이 뭐냐면 이 지층과 옥탑에 있다는 그 공간이 사무실 혹은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진짜 임대를 해서 수익을 올릴 만한 공간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식인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긴가민가할 수는 있겠죠. 좋아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를 해서 좀 여쭤보자면 뭐 RTI라고 하지만 우리가 DTI는 뒤에 이거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를 살 때는 DTI라고 해서 빚이 많으면 이 그 대출이 안 나와요. 그게 이제 debt to income일 거고. 상가라는 거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니까 RTI면 rent to income 뭐 이러겠죠? rent to interest. 그러니까 렌트를 많이 내서 임대 수익이 많으면은 이거는 알토란 건물이니까 대출이 좀 많이 나오는 거고. 뭐 이런 개념이겠죠. 그런데 자, 은행 측에서는 25억짜리에 10억 대출 나간 거는 액수상으로 전혀 이거 특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그거 자체는 사실관계는 맞는 거죠? 금감원 은행 또 이제 자료를 근거해서 얘기를 한 것은 맞는 것이고 아직 나가지는 않은 임대 그런 공간이지만 앞으로 나갈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나 위법입니까? 그건 아니죠.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창고, 사무실 또 그렇게 쳐야 되는지 그 부분이 걸려 있는 것이고 일단은 금융감독원 쪽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근데 굳이 의무사항도 아닌데 이게 있는 그대로 서류가 들어가면 대출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서류까지 무리하게 맞춰가면서까지 이렇게 서류가 들어간 이유 그게 지금 설명이 안 되니까 자꾸 문제가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국민은행 측에서는 거꾸로 우리가 굳이 조작할 이유가 없었다. RTI는 강제 규정이 아니니까. 그렇게 또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이니까 청와대 대변인이니까 가능하면은 그냥 거기에 맞추려고 이렇게 대충 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그런 가능성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다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질문. 사태가 이렇게까지 갔는데 나는 몰랐다. 내 아내가 다 했다라는 요 설명은 좀 궁색해졌습니다. 실제로 뭐 부인이 했더라도 부인이 뭐 멀리 있는 사이도 아니고 아주 가까운 그리고 그런 은행에 들어간 때문에. 이 모든 서류에 사인은 다 본인 자필로 또 돼 있죠. 그리고 본인이 잘 모르는 부분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대변인으로서 현직을 수행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전말을 본인이 파악을 해서 국민들한테 직접 설명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좀 공색해졌어요. 자, 어쨌든 금감원이 사실관계를 따져보겠다니까 그 결과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 자, 이제 청와대 대변인 후임 찾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될 것 같아요?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현재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짐작은 해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뭐 아시는구나. 아니요, 어떤 인물을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니지만, 근데 이제 어떠한 인물일까?
어떤 예. 유형의 사람일까 이런 걸 좀 제일 궁금한 거 지금 국민들이 또 기자 출신 찾을래나? 이게 제일 궁금해요. 지금 나오는 정황상으로는 기자 출신이 또 등용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그렇죠. 보여집니다. 예, 예. 지금 뭐 노영민 비서실장이 민주당 쪽 여권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의견을 듣는다 이런 예.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마평에 조금씩 오르는 사람들 이름이 있는데 유민영 홍보기획비서관 예전에 또 노무현 정부 때 춘추관장을 맞아요. 했었죠. 예. 또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 등등이 올라와 있는데 아마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더라도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던 예. 그런 사람이거나 뭐 정치인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고 오히려 언론인 출신이 들어간다. 이거 가능성은 오히려 김의겸 전 대변인 사태 이후로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경험적으로 봤을 봅니다. 때 복귀를 해보면 현직 기자 출신 데려다가 대변인 시켜가지고 별로 그렇게 매끄럽게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기자하고 대변인하고 직종도 비슷하고 자주 만나니까 예. 기자 출신을 하면 잘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근데 있는데. 더 싸워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맞닿아 있지만 물과 기름과 같은 맞아요. 관계일 수도 예,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도 사퇴할 때도 보면은 뭐 데스크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대해서 좀 잘라라 이런 고언을 기자들한테 하는데. 아니, 말이 좋아 고언이지. 기자 출신을 대변인을 시켜놓으면 저 출입 기자들을 알리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려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김의겸 전 대변인도 데스크적 시각을 갖고 대변인을 맞아요. 했을 가능성이 높다. 데스크들 욕했지만 자기도 데스크 보려고 그랬잖아요. 기자들 기사 네. 쓰는 걸 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취임했을 때도 김의겸 전 대변인이 여러분의 말진이 되겠다. 예, 언론 용어인 말진을 끌어와서 뭐 어떻게 보면 겸허하게 자세를 낮춘 거지만 말진 되겠다는 아직도 사람 치고 말진 노릇하는 사람 못 봤네. 그럴 수도 예.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자신을 좀 기자 집단의 일원처럼 맞아요. 생각하는 그런 게 느껴졌는데 여러분들의, 결과적으로는 예. 김의겸 전 대변인도 그렇고 앞선 정부의 언론인 출신 대변인들도 그렇고 그렇게 뭐 특별히 높게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언론인이 아닌 오히려 정치의 어떤 생리를 잘 알고 있고 혹은 유명하진 않았더라도 내부에서 실무를 많이 해봤던 이런 인사를 발탁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청와대도 이번에 너무 뒤었기 때문에 현직 기자 중에 누구를 뭐 데려다 쓴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네. 오히려 언론 업무를 계속 해왔던 내부 인사 중에 유민영이라든지 MB 청와대 때도 박정화 대변인도 기자 출신 아닌데 대변인 잘했다 소리 들었잖아요. 이명박 정부 대변인 가운데서는 평가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근데 전해지고 기자 있죠. 출신이 아니었단 아닙니다. 말이에요. 아니죠. 네. 예. 그리고 방금 전만 생각을 해봐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박수현 대변인 기자 출신 아닌데 잘했다 소리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도 윤태영 당시 맞아요. 대변인이라든지 예. 기자 전호선 출신 대변인 아니에요. 둘 다 기자 출신 전혀 아닌데 예. 호평을 받았었습니다. 미국의 을 꼭 들여다볼 거는 아니지만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들 중에 언론인 출신도 꽤 있는데 네. 가만 보면요. 다 딴 데 거쳐가지고 트레이닝 받고 기자물 쫙 빼고 그렇죠. 그 갑질 의식하는 거 빼고 네. 그런 사람 중에 데리고 오는 거지 현직 기자 중에 데려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현장을 어느 정도 체험을 하거나 혹은 공직을 다르게 경로로 거치면서 예. 네, 언론인 이상의 어떤 스펙이라든지 자질을 쌓아온 사람들이 맞아요. 잘 예, 하는 예. 것이죠. 그러니까 기자 출신들 언론계 출신이 청와대 대변인 가는 것 자체를 비판할 건 아니지만 네. 현직을 데려다 놓으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니 좀 다른데 좀 거쳐서 좀 두루두루 좀 경험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는 있군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어떤 언론인이 뭐 기업이라든지 다른 정치권이라든지 이쪽을 경험해서 이번에 청와대 새로운 대변인으로 갈 가능성은 좀 열려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예, 바로 예. 누군가를 스카우트해서 예. 현업 언론인을 데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현재로서는. 뭐 언론을 아직도 모르는 분이 갈 수는 없는 직책이긴 합니다만은 네. 현직 언론인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 시각도 별로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언론인들 사이에서도 처음에 사실 김의겸 전 대변인이 갈 때 설왕설래가 많이 있었죠. 그렇죠. 언론인으로서 저래도 되는가 뭐. 근데 그 문제는 사실 좀 복잡하긴 합니다. 아니, 바로- 본인은 현직 네. 때 그 선배들 그 청와대 가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하는 칼럼을 썼습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그 문제 자체는 계속해서 논쟁을 해보고 숙고해볼 만한데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청와대도 찾아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청와대 대변인 누가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김학의 CD 동영상에 대해서 자꾸 이런저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뭐 방송 신문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실 테니까 요것만 여쭤볼게요. 김학의
그 전 차관 부인이 최순실과 무슨 관련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건 뭐지 하고 제가 들여다봤는데 네. 그건 뭔 소리예요? 일단은 이제 박관천 전 경정이라든지 예. 김학의 씨를 당시에 비호했던 그런 사람이 있고 이제 최순실이 거기에 있다라는 증언을 얼마 전에 했었죠. 아, 그런 얘기가 나왔군요. 예, 야, 근데 최순실 씨 참 오랜만에 보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증언이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만 예, 뭐 예.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럴 만도 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김학의 최순실 간의 어떤 친분에 대한 설 중에서 네. 김학의 씨의 부인이 최순실하고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 부인 측에서 이거는 허위 사실이고 나는 최순실을 본 적도 모른다. 없고 예.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박 전 경정과 해당 기사를 내보냈던 기자를 고소하는 예. 그런 행동을 자, 지금 취하고 우리도 정확하게 해야 되겠네요. 일부 언론에서 저런 보도를 했는데 김학의 전 차관의 부인이 명확하게 부인을 했어요. 명백한 허위 내용이고 허위 보도라고. 네. 그러니까 부인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 이런 데서 만났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자신은 거기에 간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좋습니다. 어찌됐든 이 김학의 사건 수사가 불똥이 어떻게 돼서 이 전국에 어떤 변수가 될지는 현재로선 가늠이 잘 안 되죠. 예,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박영선, 박지원 의원이 어떻게 해서 그 CD를 구했는가. 그러게요. 그것도 네. 참 궁금하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 그 박- 청와대도 보고 안 됐던 그 동영상 그 시점인데 네. 그럼 누군가 갖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 당시 가지 야당 경우가 의원인데.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피해자라고 하는 권 씨가 윤중천 씨가 가져갔던 이제 그 벤츠를 네. 찾아오는 과정에서 박모 씨가 그 일을 했고 맞아요. 박모 씨를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갔을 가능성이 또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박지원 의원 측에서는 뭐 경찰 쪽에서의 제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찰에서는 일단은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 예. 시점이 3월 13일에 박영선 의원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만났지만 경찰이 처음 확보한 것은 6일 뒤인 예. 3월 19일이다라는 게 경찰의 공식 입장이죠. 핵심은 저거예요. 박지원 의원은 경찰한테 받았다는 거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경찰하고 라인이 많았으니까 경찰이 갖다 줬다는 거고,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진짜 경찰이 갖다 줬으면 그게 또 문제가 되니까 무조건 아니라 그러는 거고, 네. 요 내용 밝혀져야죠.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것도 밝혀져야 될 문제 중에 하나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유시민 작가가 여전히 뭐 정치 안 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저 대선 주자 후보로 하면은 이낙연 1등, 유시민 2등 이렇게 나오던데. 범 여권에서. 예, 범 여권에서. 그 유튜브 수익 거 괜찮다라고 선관위 그 유권 해석이 나왔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이제 정치인이 예. 자금을 받는 것, 이것이 정치자금법을 적용을 하는 것인데 선관위에서 한마디로 유시민 씨를 현재 정치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예. 예, 정치 근데 활동을 그랬다가 하지 만약에 않았고 자, 공직 선거에도 국민의- 나오고 있지 않고 예. 은퇴한 지도 한 7년 정도가 지났죠. 그러면서 이제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홍준표 전 대표와는 달리 예. 그런 정치자금법을 적용시키지 않으며 유튜브나 팟캐스트로 수익을 챙겨도 괜찮다라는 그런 해석을 내놓은 해석이 겁니다. 나왔다. 예, 예. 그러면 홍준표 전 대표는 그럼 나도 뭐 은퇴했다고 얘기했다가 또 들어오면 되겠네 이렇게 반발 안 할까요? 현실적으로 홍 전 대표가 그럼 나도 은퇴할래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 그러진 않고. 네. 근데 이제 예시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선관위에서도 이게 굉장히 모호하고 복합적인 기준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홍 전 대표가 당장에 정계 은퇴를 선언한다고 해서 정치인 예. 아닌 사람으로 곧바로 그거 하나로 분류되지는 않는다라고 중앙선관위가 또 대답을 한 그래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유시민은 되고 홍준표는 안 된다라는 이 논란은 뭐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네요. 이렇게 유권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자금법이 너무 까다로운 거 맞아요. 아니냐라고 예, 하는 예. 일반론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 없죠. 이거 하나만 좀 더 여쭐게요. 외교부 무슨 뭐 의전 실수가 또 나왔다는데 발틱 국가하고 발칸 국가하고 네. 완전히 다른 동네죠. 그렇습니다. 발틱이라고 하면 에스토니아라든지 예.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옛날에 이제 소련에 속해 있다가 나왔던 그런 국가들이고 이제 북유럽 쪽 발트해 쪽에 있는 나라들인데 예. 이걸 이제 발칸이라고 표현해 버리면은 옛날에 유고슬라비아 연방이라든지 어허. 불가리아 쪽에 있는 동네가 완전히 다른 네, 동네인데. 완전히 뭐 처음에 발자만 같은 거지 완전히 예, 다른 그런 얘기가 되겠죠. 뭐 연신내랑 연희동 헷갈리는 정도라고 볼 수 그러네요. 예, 있겠는데 그러네, 예. 근데 그게 더 크죠. 근데 국제적이니까. 이게 뭐 실수일 것 같기는 한데
이 실수가 자꾸 계속되니까 이게 실력이 없다 소리가 나와요, 외교부가? 네, 전에도 이제 이것만큼의 외교적 결례가 또 있었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와 네, 그거는 오히려 좀 있었고. 사소한 편이었는데 체코슬로바키아라고 맞아요. 체코, 표현을 체코슬로바키아. 한 적이 예.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말을 헷갈린 거는 사실 양국 간의 어원이 비슷하고 현지의 주민들도 알아들었대요. 네. 그래서 크게 불쾌하진 않다라는 반응이어서 조금 경미한 근데 사안이었다면. 체코하고 체코슬로바키아는 그렇죠. 그거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니까. 예, 체코슬로바키아가 민주화되면서 또 양쪽이 분리가 맞아요. 되었던 예, 것이 1990년대 초반의 역사였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 발칸 요 문제도 외교부 내에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반성도 많이 하고 그럴 일이군요. 우리 사회 자체가 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것이 너무 지나치게 미국, 중국, 일본 이런 예. 이제 강대국 몇 국가에만 좀 관심이 한정돼 있었고 솔직히 예. 미국에 대해서도 한국인들이 잘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다자간 외교가 필요한 시대에 EU 쪽이나 유럽 쪽 국가라든지 혹은 이제 아세안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했던 것이 아닌가 좀 돌아봐야 되고 아니, 국민 그렇게- 수준이랑 예, 뭐 예. 정부 수준이랑 비슷하게 갈 수 있겠죠. 맞아요. 돌아는 보는데 일반 국민들은 돌아보면 그만인 건데 외교부는 그 전문가들이라며요. 그렇죠. 이 전문가들이 자꾸 이렇게 틀리면은 처음에는 실수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니까 우리 외교부가 갑자기 왜 이렇게 실력이 없어졌지? 이 소리가 좀 나오는 게 이게 걱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외교부에서도 북미 관련한 부서가 힘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예. 그의 반면에서 다자 외교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대단히 약하다라는 것이 한국 외교의 현 주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실수가 반복 안 됐으면 좋겠네요. 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